도박이 중독을 불러오는 이유는 도박이란 완전히 운에 의해 복권슬로 머신 등 또는 어떤 정도의 기술과 운에 의해서 내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도박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괴를 같이 한다. 도박은 인류의 역사와 괴를 같이 한다. 고대인들은 사냥, 전쟁, 놀이의 결과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해서 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좋고 나쁜 결과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내기와 승리할 때는 신이 자신을 돌봐주거나 사랑하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내기의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는지 혹은 자신이 신에게 노여움을 산 일은 저지르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곤 했다. 이러한 자성적인 의미의 도박이 점차 한 번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부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도박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매우 많다. 하트의 카드는 물론이고 경마, 경련, 내기, 바둑, 또 골프, 각종 운동 경기, 투기, 투견, 더 승부를 낼 수 있는 무엇이든지 도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극단적인 예로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영화 디어 헌터에서 나왔던 러시안 롤렛이다. 우리는 도박이라고 하면 불법적으로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만은 도박에는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이 있다. 그 기준은 도박의 판돈 일부를 세금으로 내느냐 안 내느냐의 차이다.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슬롯머신을 하거나 카지노에서 카드를 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불법 오락실이나 개인의 집에서 도박을 한다면 불법이 된다. 그러나 도박의 해악은 합법적인 장소에서 했다고 해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합법이든 불법이든 결과는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브로이드는 도박이란 자기만족을 위한 자위의 행위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았다.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야단칠 때마다 아이는 아버지에 대해서 심한 분노감을 가지게 된다. 아이는 이런 나쁜 생각을 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다. 이런 어린 시절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도박을 통해 자신을 처벌한다고 생각한다. 즉 도박을 통해서 돈을 잃게 됨으로써 자신에게 벌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분석적인 원인 이외에 성격적으로 매우 경쟁적이고 독립적이며 개인주의적이고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지는 경우 도박에 더 빠진다고 한다. 그래서 서양의 점성술에서 사자자리가 이런 성격 유형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사자자리의 사람이 도박에 더 잘 빠진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성격과 반대로 자존감이 낮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많은 사람도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은 도박을 통해서 남을 이기고 자신이 최고가 된다는 바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도박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리고 도박을 통해서 얻는 흥분과 서리이런 이런 의기소침한 사람들의 기분을 들뜨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특이한 정신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바로 해리 상태다. 도박을 하는 도중에 몽롱한 황홀 상태에 이르기도 하고 자기 몸을 빠져나가서 자신이 도박을 하는 행동을 쳐다보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자신이 마치 타인같이 느껴지는 해리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경험들 때문에 도박은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도박의 특이한 점으로는 도박은 알코올 중독과 매우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박도 알코올 중독처럼 의존성이 생기며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시게 되면 수면, 음식, 섹스 등 기본적인 생물학적인 욕구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처럼 도박도 이런 것은 관심이 없어진다. 또한 알코올을 끊었을 때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도박도 끊게 되면 두통, 설사, 복통, 악몽에 시달리는 등 금단 증상이 고통을 겪게 된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과 도박의 결말은 너무나 비슷하다. 둘 모두 마지막에는 가족, 친구, 직장을 잃고 목숨까지도 끊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처럼 도박의 종말에는 모든 것을 잃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그래서 도박에 중독되기 전에 도박을 끊거나 도박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도박에 빠지게 된다면 단독회에 가입을 해서 집단 치료를 받아야 한다. 성공률은 높지 않지만 그것에서 자신의 체험과 다른 사람들의 체험을 공유하고 서로 도박을 하지 않기로 지지해주는 등의 행위를 통해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동성애의 근원.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학년에서
최초의 인류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완전한 남성, 완전한 여성, 그리고 남녀 성기를 가진 모든 자웅동체의 세 가지로 인간의 성별을 나누었다. 이들은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으며 원통형으로 생겼다. 물은 두 개 각각 반대의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팔과 다리는 각각 네 개였다. 이들은 남성의 성기를 한 가진 부류와 여성의 성기를 한 가진 부류, 그리고 남성 성기를 각각 한 개씩 가지고 있는 부류로 나뉘었다. 원초적인 인간들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자신 안에 존재하는 상대방을 지나치게 사랑했으며 자신들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했다. 이런 자만심은 정도를 넘어 신들의 영역까지 넘보는 오만함에 빠지고 말았다. 결국 올림포스의 신들은 분노했고 주신은 제우스는 원초적인 인간들을 벌주기 위해서 몸을 반으로 갈라놓았다. 이러면서 원통형 몸매는 홀쭉해졌으며 팔과 다리는 두 개로 줄어들었고 다시는 뒤쪽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성기도 안경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헤매는 것은 바로 신에 의해서 갈라진 자신의 반쪽을 살리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이며, 사랑하는 사람과 포옹을 하는 이유는 예전의 팔다리가 네 개였던 상태로 돌아가려는 인간의 욕구 때문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열정은 바로 자신의 반쪽과 다시는 떨어지지 않으려는 본능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남자 성기가 한 쌍이었던 인간은 몸이 갈라진 후에도 남성만을 생각하며, 여성의 성기가 한 쌍이었던 인간은 여성만을 사랑하게 되며, 남녀 성기가 한 개씩 있었던 인간은 이성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남성이 남성을 좋아하고 여성이 여성을 좋아하는 등 동성애, 이성간의 사랑이 설명도 가능해진다. 실제로 인류의 10%는 동성애자라고 한다. 그러나 현대 동성애는 금지되고 있다. 이는 인간들에게는 누구나 이성과 짝을 지어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과 동성애가 만연하면 이성을 볼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동성애를 금지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중세시대로부터 동성애는 제약이자 물론한 성생활의 대표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중세의 동성애 금지는 계속 이어져서 사람들 같은 성끼리 사랑을 나누는 것은 신에 대한 불순이며 인간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이유로 동성애는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브로크백 마운틴이라는 영화는 동성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영화다. 두 남자 주인공은 우연히 산 위의 목장에서 같이 지내면서 서로 사랑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둘은 각자의 가정을 가지게 되어 함께하지 못하고 서로를 그리워했다. 이 영화에서는 두 주인공 앨리스와 잭의 사랑을 남성 대 남성 간의 동성의 사랑이 아닌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라본다.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아껴주는 아름다운 사랑을 동성애를 통해서 드러낸다. 그러나 잭은 동성애를 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하고 만다. 이 영화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데 성별이 중요한 것일까라는 물음을 던지며 사회적인 관습과 편견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한다. 동시성, 존재하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 우리는 살다 보면 뭐든지 인간론적으로 설명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무언가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지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도 많이 맞닥뜨리게 된다. 카를 용은 인과론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사실, 현상, 사건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했다. 그것을 동시성이라고 하는데 다음의 세 가지 범주를 나눈다. 첫째 범죄에 속하는 것으로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느낄 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다. 이 범죄에 드는 가장 유명한 예는 영이 치료했던 환자의 사례다. 영의 환자는 그에게 전날 밤 아주 인상적인 꿈을 꾸었는데 꿈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에게 딱정벌레 모양의 값비싼 보석을 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환자가 이 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 안으로 어떤 벌레가 들어왔고 영은 그 벌레를 낚아챘다. 그것은 딱정벌레였는데 황금빛이 도는 녹색 몸체가 환자가 꿈에서 봤던 황금빛 딱정벌레 모양의 보석과 거의 유사했다. 영은 그 벌레를 그녀에게 내주면서 보십시오. 바로 그 딱정벌레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환자는 사실 자기 본능적인 합리주의가 매우 심했던 환자였는데 이 사건들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둘째 범죄는 어떤 사람이 꿈을 꾸거나 공성을 하고 있을 때 그 내용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일치하는 경우다.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로 친척이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난 꿈을 꾼 다음에 그 친척이 보험을 들었다든지 혹은 특정한 사람에 따르면 친척 중에 누가 사망한다는 등은 이 범죄와는 약간 다른 예이지만은
필자의 환자의 사례가 한 가지가 있다. 환자가 상행을 힘하고 있을 때 환자의 보호자들은 장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병원을 잠시 떠나 있었다. 임종을 보기 위해서 보호자들이 서둘러 병원에 오는 길에 자동차가 갑자기 멈췄다고 한다. 특별한 고장이 없어서 다시 차를 몰고 왔는데 환자는 이미 임종을 한 뒤였다. 그런데 자동차가 멈춘 시간과 임종 시간이 거의 같았다. 셋째 범죄는 어떤 사람이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꿈을 꾸거나 상상하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다. 가장 흔한 예는 태몽을 들을 수 있다. 태어날 아기의 부부 또는 친척은 아기를 가질 즈음에 태몽을 꾸고 이것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분명히 뭔가 자신에게 이유가 있는 사건이지만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을 동시성이라고 한다. 이것은 생물과 무생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집단 무의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성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통일의 원리에 대한 경험, 더의 경험과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동시적인 사건들은 때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기도 한다. 이것은 어떤 가수의 경험을 예를 들 수 있다. 그런 이유를 생각하고 있었으며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혼자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그녀는 여행자의 호텔에서 잠시 외출한 사이에 남편에게서 받은 결혼 반지와 폐물을 도둑맞게 된다. 그 사건들에서 그녀는 자신의 열심을 더욱 고치게 된다. 그녀는 이 사건의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자신이 요원에 합당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생각했다. 결혼 반지의 분실은 그녀가 이혼을 결심하는 데 작용을 했고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동시성은 인간은 무의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사소한 사건조차도 우리에게 단서를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동시성을 들여다보다 본다면 자신의 직감과 현실에 도움을 주고 알 수 없는 우리 인간 사이의 인연의 거리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다. 드라큘라가 갖는 시대적인 상징성. 드라큘라는 아일랜드 작가인 브레온 스토커가 1897년에 출간한 소설이다. 우리는 흡혈귀로 만난 드라큘라를 연습하지만 드라큘라는 흡혈귀 즉 뱀파이어의 한 종류일 뿐이다. 뱀파이어. 드라큘라는 루마니아의 트랜실바니아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흡혈귀 뱀파이어 전설을 토대로 15세기에서 터키군 포로를 말뚝에 박아 저기서 악명을 떨친 루마니아 왈라키아 왕국의 영주 블라드 체베슈 왕자의 잔악성을 가미해 1497년에 출간되었다. 블라드 체베슈는 자신의 앞길을 바로막는 사람을 잔혹하게 고문하고 죽이는 일을 사용해서 악명을 떨쳤다. 그래서 그 별명이 드라큘라였는데 드라큘라 이것은 악마와 영혼을 상징한다. 드라큘라가 1897년도에 탄생이 된 것은 시대적인 배경이 깔려있다. 당신의 영국 빅토리아 시대로 성에 대한 많은 억압이 존재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성적인 것을 암시하는 연극이나 소설의 출발은 이 시대였다. 이 시대에 억압된 성은 은유적인 방법, 은유적인 방법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드라큘라는 젊은 여성의 목덜미를 물어서 피를 빼는 것이다. 드라큘라는 많은 사람이 성적인 암시를 주는 장면이 많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또한 드라큘라의 예정된 여성들이 무엇에 홀린 듯이 밤마다 드라큘라의 방문을 기다리는 것도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런 흡혈귀를 통해서 그 시대에 억압된 성적인 관념이 표현되었던 것이다. 또한 드라큘라는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 특이한 고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은 상태도 아니며 살아있는 상태도 아니다. 그런 영생은 늘릴 수는 있지만 인간과 달리 영혼이 없어 살아야 하는 운명이다. 없이 드라큘라가 나온 때는 과거의 발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시기였으므로 수혈이 처음으로 보급되었고 시체에 대한 부검이 시작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즉 과학이 인간의 삼성 생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그 이전에는 전통과 종교의 영역이었다. 그렇다면 드라큘라는 왜 피를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피를 가진 상징성 때문이다. 고대부터 피는 생명과 동격으로 고대 인도는 짐승이나 사람이 커다란 상자를 입고 피를 흘리다가 출혈이 심할 경우에 사망하는 것을 보면서 피가 생명을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피는 곧 생명체 바로 피는 젊음을 상징하고 피가 끓는 젊은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피의 백작 고인으로 알려진 바토리 에르제베트 백작 고인의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 그녀는 스스로 자기 머리를 잡았더니 하녀의 뺨을 때렸는데 하녀의 피가 몇 방울 그녀의 손에 떨어졌다. 하녀의 피가 떨어진 부위의 피부가 좀 더 팽팽해진 것을 확인한 백작 고인은 계속해서 사람을 정의대로 피로 목욕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떤 흡혈귀의 등장은 쇠락에 관한 정규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면도 있다. 교회에서는 항상 이분법적인 성과의 대립을 통해 신앙심을 고취했다. 그래서 중세의 교회가 가장 영성했을 당시에 그들은 마녀 사냥을 통해서 악마의 실체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흡혈귀의 등장은 보이는 악의 실체를 만들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을 종교적으로 결속진역을 묶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실 흡혈귀는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괴물일 뿐이다. 그래서 드래큘라가 1990년 영화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이유는 에이즈와 연관성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처음에 에이즈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현대인들의 도덕성의 타락의 신을 버린 죄 때문에 새로운 괴질이 등장했다고 여겼다. 에이즈가 피를 통해서 전염되는데 이는 마치 드래큘라가 피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감염하는 것과 같이 유사한 것으로 본 것이다. 마치 드래큘라가 영혼이 없이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태이듯이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사회에서 격리와 처방으로 인해 사회 속에서 삶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또한 드래큘라가 가진 성적인 의미처럼 에이즈는 성적인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 이 예전의 드래큘라 영화와 달리 1990년대의 드래큘라 영화의 드래큘라는 매우 인간적이며 소외되어서 있는 존재로 그려졌다. 어쩌면 그것은 당시 에이즈 환자들이 겪었던 인간적인 고뇌와 소외감을 담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지도 모른다. 소외감.